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이제 봄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땅은 물렁물렁하게 녹았고요.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녹은 땅에서는 조만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23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겨울이 워낙 길었던 탓에 이번 봄은 굉장히 더디게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르락내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100포인트 이내 아주 매우 좁은 박스에 갇혀서 2400에서 2500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오래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큰 가두리에 갇혀서 상승과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나쁘면 매수의 적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뜨거워지면 오히려 매도의 적기. 물론 저는 단타를 조장하거나 단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하는 입장이 잘 아니라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 흐름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진시각도기 TV에서는 매수매도 추천하지 않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판단은 오히려 자기를 골탕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얼음이 풀리듯 쫄았던 심리가 풀렸나? 지표상으로 보면은 심리가 풀려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같아요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진짜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46.8에서 50.6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46.8에서 50.1로 그리고 비제조업 ISM의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요거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워낙 높았어요. 55.2에서 55.1로 다른 ISM 지표를 볼까요? 비제조업 고용지수는 50.0에서 54.0으로 많이 올랐죠. 비제조업 물가지수는 67.8에서 65.6으로 요거는 좀 물가지수는 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다양한 뉴스가 되겠고 신규 수주지수는 60.4에서 62.6으로 그 다음에 비제조업 기업활동지수는 60.4에서 56.3으로 이거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엇갈리고는 있는데 구매관리자 지수 쪽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ISM에서 나온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소위 말하는 기업활동지수는 조금 빠졌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배드 이즈 굿, 굿 이즈 배드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지 않겠어 하고 시장이 우장창했죠. 특별히 채권 시장이 그랬죠. 그러나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번은 달랐으면 this time is different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격언이 있죠. 증시에서 this time is different 하면은 그때가 이제 진짜 위험할 때다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은 달랐습니다 했던 건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채권 시장이 많이 쫄았었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쫄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쫄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채권 시장이 여기까지 심리적으로 몰렸나? 라는 말씀 많이 들어가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들이 되돌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4%가 훨씬 넘었던 상황이었죠. 4.06%에서 3.95로 거의 10bp가 넘게 빠졌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자릿수면 10bp가 넘게 빠졌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모든 연물에서 금리가 다 빠졌고 그동안에 워낙 약세였던 장기물 쪽에서 금리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30년물은
무려 12bp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 쪽에서 잔뜩 쫄아 있었던, 왜 쫄았을까요? 장기물 쪽에서 미국 연준이 도대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며 계속 올릴 거고, 경기 상태가 좋으니까 이 올린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찬바람이 좀 불었을까요?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연말에 이제 금리를 안 내릴지라도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진 않겠네. 그러니까 5.5% 이상까지는 아닌 거네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채권 시장이 강세로 반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자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달러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입니다. 그리고 유로 쪽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로 쪽에서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50bp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뭐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단순히 유로 약세, 달러 약세가 아니고 전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 달러가 약세, 다른 통화들이 강세,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1,300원이 깨진 장외시장에서 1,200원대를 갔습니다. 1,295원을 갔고요. 달러 위안도 6.9대에서 6.89로 6.8대로 내려앉는 모습, 그리고 엔도 136엔대에서 135엔대로 강세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하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강세로 간 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한번 여러 사람의 발언들이 있어서 한번 다 모아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파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 같아. 하지만 목표치로 돌아가려면, 즉 자기의 목표 인플레이션 2%,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미국 채권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이건 좀 딴 얘기했어요. 크고 복잡해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채권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일까? 채권 시장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시장인가요, 여러분? 채권 시장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채 시장이죠.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이 발행됐다는 건 빚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는 거의 언제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채권 시장이 너무 커졌다? 물론 돈이 잘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성이 강화되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활동성이 되잖아요. 주머니가 있으면 밥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안 움직이죠. 활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 활동성을 유지시켜주는 대목이기는 한데, 부채가 너무나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부동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채로 일으킨 가격 상승폭이 크니 가격의 변동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항상 부채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로리 로건 이 댈러스 연은 총재의 말이 상당히 귀에 많이 박히고, 과연 이것이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분들 얘기하면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CPI의 상승률이 1월 수치에서 크게 둔화돼 작년 말 나타났던 하락 추세를 재개한다면, 나는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5.1에서 5.4%로 오를 수 있도록 두어 차례 인상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지표들이 너무 뜨겁게 나온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이제 금리는 올리는 게 2번으로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너무 뜨겁게만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2번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은 채권 시장을 상당히 안심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잔 컬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일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상이 진짜 필요할지는 우리가 받는 정보의 전반적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긴축 효과가 경제에 작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후 금리를 당분간 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거의 다 똑같은 얘기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올리고 나면 상황 좀 보고 대신에 이 금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연말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자 주식 시장이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주들이 달렸어요. S&P 500은 1.6% 올라서 4천을 회복한 4,045. 다우는 1.17%가 상승한 33,390. 나스닥은 1.97% 거의 2%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11,68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르는 특징은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워낙 컸다는 거예요. 애플은 무려 3.5%나 올랐고요. 아마존 3.0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6, 알파벳 1.79, 메타는 무려 6.14, 그리고 테슬라도 3.61%나 오르면서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컸고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가 2.47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큰 주식이 더 세게 간 날이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4% 올라가면서 퀄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업 소식들로 보면 이제 작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99%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6% 감소했는데 이렇게 항상 늘던 분기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럼 2020년 3분기는 언제다? 네, 코로나 한창일 때 셧다운이 되었을 때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순이익이 잘 안 빠지는데 오랜만에 빠졌다라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순이익 예상치 평균이 예상치 대비 결과치가 1.3%더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얘네들은 이제 낮춰놓잖아요. 기대감을 낮춰놓고 좀 좋은 걸 발표하는 게 성향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와요, 결과치가. 근데 이번에는 1.3% 높게 나왔는데 항상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얼마가 높게 나오냐면 8.6% 높게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1분기 전망은 부정적인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쫄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실적 우하향이 더 크게만 안 나타난다면 그 주가는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3,000달러대에서 22,000달러대로 5% 이상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빠진 게 아니고 이더리움도 빠졌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대한 뱅크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코인 쪽은 계속해서 거래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결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뭐 위험 자산이 선호될 때 얘들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여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이자돈 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돈이 계속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것 아니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난 뉴스 하나는 육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쪽이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는 안 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오펙의 단일 대우가 깨질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자고 했고 일단 동의는 다 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는 오히려 증산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음,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펙이 단일 대우가 깨지면 석유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지고 나면 그럼 이 가격대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증산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에 가격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오펙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쪽을 제외하고 다른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3% 정도 빠졌다가 모든 위험 자산들이 가격이 상승하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재밌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그 지표들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홍콩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2에서 53.9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중국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2월치도 52.9에서 55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50.3에서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0으로 조금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유럽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8에서 50.7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세계 전역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 주말에 저희에서는 아주 재미난 영상들이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테 김동주와 함께하는 AI 챗봇, 이 GPT가 과연 킬러 앱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실전에 와서 직접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김효희 교수가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